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연 같기도 하고 운명 같기도 한 이번 사연은 여성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애청해왔던 톡톡 사연에 저의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네요. 원래도 유튜브를 중독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톡톡 사연을 접한 이후로는 거의 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진작에 구독을 눌러놓고 사연 영상이 업데이트되면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보고 있답니다. 제가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입가에 어이없는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요. 아주 희한한 경험이었죠. 이야기를 푸는 재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앞서지만 제가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날이든 기대하지도 않았던 로또가 당첨된 날이든 사람들은 그날이 그렇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한다죠. 코앞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미혼인 도련님께서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를 사귀고 계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저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랑 도련님이 형제끼리 대단히 우애가 좋은 것은 아니고 사이가 그저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 도련님하고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 같네요. 도련님이 자취하시는 동네가 꽤 멀기도 하였고요. 시댁에서 가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나 도련님을 뵈왔었죠. 아무튼 저희 남편보다 4살 아래인 도련님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고 어쩌다 보니까 저랑 남편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진 엄마, 곽성이가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냐고 저번부터 물어보던데 어떻게 할까? 뭐? 도련님이? 아니 당신 그거 도련님이 사귀는 사람 우리한테 얼굴 보여준다고 그래서 만나자는 거 맞지?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를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금요일은 당장 이틀 뒤잖아. 아, 그래서 된다고 할 거야? 아니면 말 거야? 나는 일단 시간은 되는데 네 형수한테 허락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곽성이한테 지난주에 말은 해놨어. 근데 또 오늘 연락 오길래 아차 싶었네. 이것 봐, 또 괜히 중간에서 나를 들먹였지? 아, 진짜 못 살아. 도련님이 우리한테 자주 연락하거나 보자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아버님 어머님보다 우리한테 먼저 만나는 사람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 괜한 게 아니겠지. 알았어.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 수진 엄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신 금요일에 일이 바쁘잖아. 금요일마다 퇴근이 늦는다는 게 좀 아까 생각이 나더라고. 알긴 알았나 봐. 됐어. 되도록 일 빨리 마치는 대로 내가 식당으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혹시 나랑 따로 갈 생각이야? 나는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혼자 가면 어색해서 싫단 말이야. 도련님과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남편이랑 작은 설전을 벌였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원래 결혼 전에도 잘 툴툴거리거나 까칠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건 결단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자기 식구들 일에서는 늘 뒷짐을 지며 뒤에서 관망이나 하려고 하는 주제에 그 모든 자리에 저를 밀어넣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제가 복장이 터져서 성격이 점점 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랑 좀 처음부터 삐거덕거렸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의 맏며느리가 된다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 같은 스타일의 어른은 질색이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란 인물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중재는커녕 조금 더 현명하게 굴지 못하였으니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완화될래야 될 수가 없었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사실만 분명히 되고 있었죠. 저는 어디까지나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티를 대놓고 내지 못했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내놓고 저에게 모진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었죠. 점점 더 제가 보살이 되어가는 중이었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남편만 보면 속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든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말을 부드럽고 좋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점점 짜증스럽게 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정신적으로 참 미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저는 시댁의 대소사에 남편 대신 제가 반강제적으로 다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었으므로 도련님이 모처럼 저희 부부를 따로 만나고자 하셨던 것도 솔직히 귀찮은 마음이 컸어요. 굳이 자기 형 부부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준다는 걸 보면 지금 만난다는 여자친구 그렇게 연애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건 확실한 듯 싶네. 저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그 바빠 미치겠는 금요일의 업무를 간신히 끝낸 채 저녁 식사 자리로 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먼저 나가 있으면 될 것이지 혼자는 가기 싫다고 박박 우겨댄 남편 때문에 도착 시간이 약간 지체되었죠. 작은 해프닝이었고 왠지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식당 내부로 들어갔더니 도련님이 자기 여자친구랑 저희 부부를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에 엄두도 내기 힘든 정말 특별한 날이나 큰 마음 먹고 갈 수 있는 고급 식당이었어요. 형수님,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이쪽은 저랑 만나고 있는 제 여자친구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2살 연상이고 슬슬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아휴, 도련님. 아버님,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던데 저희한테 먼저 이런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입으로는 대충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지만 눈으로는 자꾸만 도련님의 여자친구라는 인물을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었답니다. 보자마자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어라? 내가 혹시 이 사람을 살면서 본 적이 있었던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 이 기분은 뭘까? 그리고 옷도 그렇지만 가방까지 꽤 사는 집 따님같네.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여. 도련님이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정말 특이했던 점이 도련님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자기 쪽에서 먼저 예비 형님 부부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듣고 나서 도련님은 아, 이 여자가 나랑 결혼 생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서로 결혼 이야기를 진행한 적이 없었대요. 신기하죠? 도련님은 본인의 수준에 비해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부잣집 딸이니까 솔직히 결혼까지 가는 건 너무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특히나 상대 쪽에서 결혼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니까 도련님 혼자서 은근히 결혼에 대한 희망사항을 매번 꺼내 보이는 것도 민망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결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게 바로 저랑 남편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예비 형님 부부라고 지칭했으니 도련님이 옳다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저는 예비 동서가 생긴 셈 되었는데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집안에 사는 수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는 곳이 청담동에 있는 유명 빌라더라고요.
거기는 톱스타들이 몇 명 사는 곳으로 알려진 거주지거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기 명의로 집이 있다는 것도 놀랄 노짜였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집이 청담동의 최고급 빌라인 것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와, 대박이네. 그런 집에서 살려면 로또 1등이 몇 번이나 당첨되어야 하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집안이었나 보네. 어떻게 그렇게 부자일 수가 있을까? 여보, 조용히 해. 도련님 들으실라. 뭐 어때? 곽성이도 우리가 부러워할수록 좋아할 텐데. 남편이 제 앞에서 작게 중얼중얼 거리는 통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민망해서 혼쭐이 났었네요. 제가 지켜본 그리고 알고 있는 남편은 워낙 무력이 크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도련님을 시기 질투할 인물은 아니었어요. 다만 본인의 처제가 될 여자네 집안이 생각보다 너무 잘 사는 집안이라는 것에 혀를 내두를 만큼 놀란 것처럼 보였죠. 저는 앞으로 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이, 언니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아니면 미리 형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제가 연상이니까 그냥 지금은 언니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저희 도련님하고 결혼을 하신다면야 저야 서로 형님 동서가 되는 것이지만 아직은 좀 그러기엔 어색하죠? 사실 저는 안 어색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고 앞으로 한 집안 식구가 될 거니까 싫지 않으신다면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야 뭐 먼저 호칭 정리해 주신다면 고맙죠. 자기 집안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낯을 가리듯 대면대면하게 굴었으면서 갑자기 저한테는 아주 활발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처음 본 자리였는데 다짜고짜 형님이라고 벌써 저를 부르고 싶다니. 속으로는 대체 이 예비 동서가 얼마나 도련님을 좋아하고 있으면 결혼에 대한 확신으로 벌써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더랬죠. 자리가 파할 때 예비 동서는 저에게 자기 휴대폰을 내밀더니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도련님으로부터 제 번호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저를 만나면 저한테 직접 제 연락처를 받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의 핸드폰에 제 번호를 찍어주면서 문득 피어오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졌어요. 저기, 그러고 보니까요. 아까 도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랑 남편을 먼저 만나고 싶어 했다면서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형님을 뵙고 싶었어요. 곽성 씨가 자기 식구들 사진이라면서 그걸 저한테 보여줬을 때부터요. 사진 속에서 형님을 발견하고선 바로 알아봤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나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니, 우리가 대체 어디서 만난 적이 있길래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묻자마자 예비 동서가 수줍은 표정이 되어서는 고개를 조금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제가 예비 동서를 보자마자 들었던 기시감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저랑 마주섰을 때 딱 이 정도의 눈높이를 보이면서 고개를 숙이곤 바닥을 쳐다봤던 사람을 제가 과거에서 분명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 그때는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 현재와는 전혀 매치가 안 되었지만 말입니다. 설마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봤었던 바로 그?
맞아요, 형님. 저예요. 아직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지?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건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쪽이랑 살고 있다는 거죠? 형님은 어쩜 제 그런 사정까지 다 기억을 하시다 못해 유출하세요. 역시 사려 깊으시다니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한테 가서 살았어요. 정신없이 수험 생활에 파묻혀 지내다가 대학 갔었고요. 예비 동서는 제가 과거에 아주 짧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았으나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인연이었죠. 특히 저에게보다 예비 동서에게 깊은 흔적을 남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상상하지도 못한 재회에 압도당해서 조금은 멍하게 예비 동서랑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더 나눈 끝에 헤어졌었어요. 수진 엄마, 혹시 두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였어? 뭘 그렇게 대화를 오래 하다가 와? 아니, 그냥 별거 아니야. 여자들끼리 잠시 할 이야기가 있었어. 하긴, 부잣집 딸내미랑 당신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리가 없지. 그나저나 곽성희 자식, 내 동생이지만 대단하네.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진행시켰을까? 하여간 저희 남편은 바로 이런 점이 문제였습니다. 본인은 딱히 그럴 의도가 없었고 아기가 없는데 말이 필터를 안 거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요. 저도 예전에는 남편의 이런 화법 때문에 열불이 터져서 부부싸움까지 몇 번 갔었는데 그냥 원래 말하는 꼬라지가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해탈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막말을 잘하시는 스타일인데 그에 비하자면 남편은 순한 양이나 다름없었으니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차라리 남편이 낫게 보이면서 웬만한 건 용서가 되더군요. 사람이란 동물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저는 과거 회상에 몰입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잊고 있었던 일들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그 과거의 어느 한 틈에 예비동서라는 인물도 들어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하구나.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 것이라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옛날에 그 애였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 그 후로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저는 홀로 이런저런 생각에 더 잠겨 있었건만 그런 저를 방해했던 것은 운전을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예비 동서라는 인물을 만나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 걸 보고 자기 딴에는 다르게 해석이 된 모양이었어요. 수진 엄마, 설마 당신 앞으로 서열 잡고 살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들어올 건데 그 사람 집안이 아주 부자인데다가 성격까지 활발해 보이니까 군기 잡기에 만만치 않겠다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서열이라니. 나는 상상도 안 해봤어.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철저히 서열대로 굴러가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지. 말은 잘한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그럴 때 나를 한 번도 안 도와준 거야?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해? 내가 어줍잖게 당신 편 들면 우리 어머니는 더 노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우리 어머니 성질이 이상하게 오락가락하는 거 이제 당신도 잘 알잖아. 그냥 대충 비위 맞춰주는 게 여러모로 제일 편해.
당신은 내 앞에서는 말이 이렇게 청산유수면서 왜 남들 앞에 서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야? 그 이유 좀 알자. 내가 새로 동서가 들어오면 서열 잡고 군기 잡는다고 해도 막상 당신은 그때 되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걸? 아이, 그건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색하니까 그렇지. 하여간 아랫사람한테 잘해줘. 부잣집이라는 배경만 거나하지. 아까 보니까 사람 눈빛이 왠지 순해 보이더라. 당신하고 제대로 붙으면 상대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봐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은근하게 시집살이를 당해왔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예비 동서한테 똑같이 분풀이하면 물려줄 거라고 자기 혼자 추측이 되었나 봐요. 남자들은 왜 항상 단순하게 짝이 없으면서 이상한 곳에서 고차원적인 발상을 할까요? 제 남편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애 있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가 저어집니다. 그쯤에서 저는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고 그래서 잘 알지 못했던 어찌 보면 미지의 존재 같은 도련님이 과연 결혼 후에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졌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수준인 시댁에서 보자면 무지하게 재력이 좋은 예비 동서가 조금 특수한 경우의 사람이었으므로 그 미래가 더욱 궁금해졌죠. 그 두 사람이 무사히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될지도 관건이었고요. 예비 동서의 등장에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서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셨다고 해요. 뭐시? 갑부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백이 갑부 집안이라니. 아유,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니? 그것도 강남에? 입이 떡 벌어지는 집이 있는 강남부자? 어머나, 난 몰라. 너무 좋아서 어떡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오만 호들갑을 다 떠셨다고 하고요. 예비 동서의 비위를 맞추면서 온갖 아부를 다 떠시느라 첫 만남부터 무척 바쁘셨다네요. 그리고 마침내 도련님과 예비 동서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비 동서의 생일이 있었던 건데요. 발단은 도련님께서 무심코 다음 주에 예비 동서의 생일이 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말씀을 흘렸던 것으로 불씨가 짚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박에 예비 동서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겠노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예비 동서가 일정이 있다 그래서 토요일 점심을 같이 먹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죠. 예비 동서가 무슨 옛날 사람도 아닌데 웬 생일잔치? 어디 동네 어르신 생일잔치상 같은 걸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코웃음을 쳤었는데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예비 동서의 생일잔치를 준비해야 하니까 저한테 구성을 좀 알아서 꾸리라고 말입니다. 그런 거 저한테 전화해서 꼭 시키시는데 그러실 때의 특징은 알아서 잘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시어머니께 의견을 여쭈어 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알아서 하라는 의미도 못 알아듣냐? 며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날리십니다. 그래서 여쭤보지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알아서 잘 준비를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꼭 한 가지라도 태클을 거십니다. 불만을 안 꺼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저한테 맡기시면서 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럼 어디서 나가겠어요? 제가 결제를 하는 거고 결국 그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면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죠. 그럼 나는 장남하고 결혼한 대역죄를 저지른 맏며느리니까 그런 노동을 다 감당해야 하는 거고? 에라이, 이런 놈하고 결혼한 내가 대역죄인이 맞구나. 남편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라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그래요. 시댁 식구들하고 어쩌다 같이 외식을 하면 결제하는 순간이 왔을 때 서로 눈치 보는 그런 걸 싫어해서 그냥 누가 먼저 자원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자기가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인 저만 복장 터지는 거죠. 장남은 호구처럼 이리저리 휘둘려 맏며느리는 종처럼 이런저런 일을 다 도맡아 해. 이런 판국이니 저희 부부가 시댁에서는 봉이었어요. 딱 부려먹기 좋은 포지션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에 진절머리 나게 겪어본 바가 있는 저였으니 예비 동서의 생일 잔치상 마련하는 걸 거절하는 선택지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고기 좀 내놓고 미역국 좀 끓이고 별로 어려울 것도 없겠지? 귀한 손님 대접한다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면 돼.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선수 쳐서 무조건 잘 알겠다고 답변 드렸어요. 남편의 말 맞다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대충 비위 맞춰드리고 적당히 그 하시는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가장 나은 상대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지는 것 같고 복종하는 며느리가 되는 게 싫고 너무 비굴해지는 것 같아서 반항심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자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는 희대의 명언을 가슴속에 되새겼답니다. 예비 동생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인맥 파워를 쓰기로 하였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당사자였어요. 음식 뭐 좋아하냐고 슬쩍 물어봤거든요. 저는 가리는 거 없어요. 생굴 빼고는 못 먹는 음식도 없고요. 특히 입맛이 인스턴트 식품 취향이라서 자극적인 양념도 잘 먹어요. 제가 먹는 양 자체가 좀 적은 편이라서 그렇지 먹기는 안 가리고 다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것이 좋았는지 예비 동서가 신이 나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죠. 저는 메뉴를 꾸리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냥 평범하게 메뉴를 골랐어요. 아침 겸 점심을 먹는 자리였으니까 미역국이랑 갈비찜, 조기구이는 기본이었고 그 외의 메뉴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죠. 금요일에 늦게 퇴근하고 장을 봐뒀다가 토요일에 일찍 눈을 뜨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간밤부터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짜증을 부리고 자주 뒤척대서 남편이 데리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저만 먼저 출발했죠. 남편도 밤새 잠을 설친 것 같았거든요. 몇 시간 더 자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일감 들고서는 혼자 시댁에 가려니까 정말 피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귀찮거나 번거로운 마음뿐만은 아니었답니다. 예비 동생의 생일을 기념해서 제가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즐거움 역시도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제가 거의 다 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도 거두셨고 시아버지께서는 거실에 상을 펴고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각은 정오 12시였는데 예비 동서가 30분 이상을 일찍 왔어요. 도련님한테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주셨더니 그걸 발견한 예비 동서가 멋쩍은 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냥 일찍 가자고 그랬어요. 조금이나마 일손을 거둘 게 있을까 싶어서요.
저 때문에 이렇게 나를 잡아서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도 모자라 생일상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요. 아유, 그럴 것 없는데.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고울까? 그냥 얼른 자리에나 앉아 있어요. 음식은 우리 집 큰며느리가 다 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너스레를 떠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비동서가 깜짝 놀란 얼굴이 되어서는 바로 눈짓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저는 민망해져서 그냥 부엌으로 자리를 떴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예비동서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시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밥하고 국하고만 이렇게 간단히 해서 한 끼 먹는 줄 알았는데 상자리를 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나 보네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죄송하다니 그럴 것 없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자기 음식 솜씨 자랑하고 싶다면서 스스로 저렇게 나서는 거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하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기나 하면 되죠. 작게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결혼 전에는 바로 말씀을 놓으셨던 기억이 선연한데 예비 동서한테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말을 짧게 할 수가 없다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존댓말을 고수하고자 하셨죠. 이것부터 엄청난 차이가 보이는 것에 실소가 지어졌었네요. 예비 동서도 일찍 왔겠다. 저는 그냥 준비가 다 된 음식들을 먼저 상으로 날랐습니다. 밥이랑 국만 마지막에 풀면 되게끔 말이죠.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한 예비 동서가 일을 거들어주고자 했는데 그 눈치를 확인한 도련님이 먼저 나서서 저랑 같이 상을 차려주었어요. 저는 예비 동서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냥 싱긋 웃어주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확 째려보시더니 이를 꽉 깨물고선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대볶음? 오늘 메뉴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니? 격떨어지게 이런 게 갑자기 왜 끼어들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 너는 꼭 너같이 싸구려 스타일의 음식을 꼭 내놔야겠니? 작게 윽박지른 것이었지만 거실이 호남 평야도 아닌데 당연히 예비 동서한테도 들렸죠. 안 그래도 저희 쪽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민망했어요. 예비 동서가 보는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게 순간적으로 창피하였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울컥해서 입을 놀리려던 찰나 제 순서를 가로챈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예비 동서였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왜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큰며느리가 눈치 없게 시리 조금 다른 메뉴들하고 동떨어지는 음식을 내놨길래 내가 이건 별로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한 내색을 뒤로 감추시며 태연하게 받아치셨지만 이미 예비 동서의 표정은 좋지 않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원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형님한테 그렇게 굴지 마세요. 저를 위하신다면 더욱이요. 왜냐하면 형님은 제 은인이시거든요. 예비 동서의 발언에 제가 깜짝 놀라서 굳어버렸는데 시부모님이 놀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련님은 예비 동서와 제가 원래 아는 사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눈치였지만 그럼에도 표정에 조금 놀란 기색이 어려있기는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저희 남편이랑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비 동서는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낯의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지독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당했는데 누가 저를 도와줘서 저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무리의 일부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왕따가 다시 이어졌었고요. 그때 또 누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중학교 때 저를 도와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한 번 더 저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저는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런, 학창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네요. 당황한 시어머니께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는데 표정에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데? 라는 의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동서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냥 옅은 미소만 지어주었어요. 그 미소를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예비 동서가 또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바로 형님이세요. 사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구원이었죠. 저는 형님이 아니었다면 진짜 그때 세상을 등졌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힘든 일이었고 자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도 없었고 어디에 도움을 청할 데도 없었어요. 그런 저를 살려줬던 게 바로 형님이셨어요. 우리 큰며느리요? 그럼 원래 진작에 둘이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건가? 경악한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괜히 멋쩍어서 헛기침만 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재혼가정의 자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어머니랑 살았어요. 사실상 방치를 당한 채 지내고 있었고요. 형님의 은혜를 입은 저는 삶과 미래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감사하게도 저를 받아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어요. 인생이 바뀐 것이었죠. 따지고 보면 다 형님 덕분이었네요. 예비 동서가 간략하게 말은 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비 동서가 그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셨고 그렇게 생긴 생명이 예비 동서였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안 아버지는 이혼 후에 연락을 끊겼고 예비 동서는 친어머니 그리고 진짜 친아버지와 살게 되었대요. 하지만 그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죠. 2년을 함께 살았는데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잠적했대요. 그것도 집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 챙겨서요. 그 후로 친어머니는 예비 동서를 방치하기 시작했고 일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사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비 동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대요. 사춘기에 접어들 때였는데 집안 환경이 그랬으니 예비 동서의 성격이 음울해졌죠. 중학교에서 아빠 없는 애, 엄마가 정신병자인 애, 전교에서 제일 가난한 애 등으로 찍히면서 고단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싶어서 몇 번이고 예비 동서는 삶을 포기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멀지 않는 골목길에서 예비 동서는 질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곳을 마침 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쪽은 총 6명인가 7명인가 그랬었는데 저는 제 친구랑 꼴랑 둘이서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걔네들에게 다가가는 걸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너무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제가 그 중학교에서 소위 1인자라고 불리는 일진 중에 일진이었거든요. 저를 확인한 걔네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얘가 문득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데리고 갔어요. 그게 예비 동서한테는 구원의 손길이었던 거죠. 그 후로 제가 몇 번 예비 동서의 반에 찾아가서 얘 나랑 친분 있는 애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보여줬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괴롭힘이 잦아들었다고 하더군요. 신경이 쓰여서 저는 졸업하면서 예비 동서랑 같은 학년인 일진들한테 경고했어요. 만약 괴롭힌다면 찾아와서 제가 직접 밟아줄 거라고 그랬죠. 학교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중학생 입장에서 고등학생은 무척 무서운 존재였죠. 가뜩이나 모두를 떨게 만들었던 저였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자기들을 벌주러 오겠다니 걔네들한테는 공포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후에도 예비 동서가 괴롭힘을 안 당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자 예비 동서는 얼마 안 지나서 다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중학교 출신의 일진 몇 명이 그 고등학교에 같이 진학을 한 게 화근이었다네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괴롭힘이었으나 점차 심해져서 극심한 왕따를 당하게 되었대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온통 힘든 일뿐이었으니 좌절한 예비 동서는 다시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제가 번화가에서 예비 동서를 본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침 예비 동서는 자기랑 같은 교복을 입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와중이었죠. 걔네는 여러 명이었고 저는 혼자였지만 망설여질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더욱 무서운 일진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이지만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명성 아닌 명성을 알고 있었던 걔네들은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넙죽 인사를 받은 후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 예전에 봤던 걔지? 너 아직도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 네가 나대다가 잘못 찍힌 경우라면 또 모를까. 너는 아무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왜 부당하게 맨날 당하고만 있어? 아, 열받아. 야, 내가 당장 내일 니네 학교 애들 만나서 단판 짓는다. 제가 무슨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할 법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예비 동서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괴롭힘 당할 때는 안 울더니 지금은 왜 우냐고 그러니깐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신기해서 그냥 눈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동서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만의 그런 이상한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할 법한 폼 잡은 조언들 있죠. 그런 걸 왕창 예비 동서한테 날려줬었어요. 인생은 길고 불행은 짧다느니 내일의 해를 보기 위해 오늘의 달을 바라봐야 한다느니 시련을 이겨내면 그게 도전이 될 거라느니 별 가짜는 조언들을 엄청 해줬었죠. 지금 생각하면 민망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 그게 그 당시에 예비 동서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그 조언을 듣고 나서 예비 동서가 다시는 나약하게 당하고 살지 않겠다며 마음을 고쳐먹었다니깐 말 다 한 거죠. 저는 제 말을 지키며 예비 동서의 고등학교에서 노는 애들을 불러다가 강력하게 경고를 해줬고요. 그 후로 예비 동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네가 왕따 당할 만한 일을 했겠지. 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던 예비 동서의 학교 생활을 제가 구제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다 끝나고 학교를 나섰는데 예비 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깜짝 놀랐었죠.
저한테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감사 편지와 함께 과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저를 보러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와 기다렸음에도 예비 동서는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쇼핑백을 건네준 채 주랭랑을 쳤었어요. 부끄러웠던 거죠. 편지 내용은 별거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다.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 친구들하고 맛있게 과자를 나눠 먹었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학창 시절에 어깨에 힘주고 살았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으며 사회생활하면서 성격을 바꾸게 되었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때때로 예비 동서가 떠오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왕따 소녀가 어떻게 살았을지 결말이 궁금했던 듯 싶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예비 동서는 잘 살아왔죠. 용기를 모아서 자기의 친아버지도 아닌 사람을 찾아갔으며 친어머니와 함께 살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받아달라고 빌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란 분이 사업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와중이었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여자랑 재혼을 했을 줄은 예비 동서도 상상 못했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비 동서가 그 집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비 동서는 그 집의 자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불행했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에 심하게 당했던 왕따의 후유증으로 동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걸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힘들었었대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할 뻔했었으나 무산된 이후로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며 몇 년 지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도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도련님이 꺼내든 가족 사진에서 제 얼굴을 발견해버렸던 것입니다. 긴가민가 했을 때 도련님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을 듣고선 확신을 했던 거죠. 제 교복에 달려 있었던 명찰, 그곳에 적혀 있던 이름 석자를 예비 동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이런 비화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예비 동서였습니다. 저는 사실 형님 때문에 이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제 은희는 이런 인연으로 만나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어머님께서 형님에게 막대하신다면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확신도 흔들릴 것 같고요. 예비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셨는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으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도련님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져서는 저랑 예비 동서를 번갈아 쳐다봤죠. 그러더니 도련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엄마는 왜 형수님한테 모질게 구신 거예요? 엄마가 잘못하셨어요. 그러게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겁니다. 수진 엄마한테 얼른 사과하세요. 그때 웬일로 남편이 말을 거들더라고요. 원래 자기 부모 앞에서 무건수행하는 사람인데 이거 참 의외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이윽고 제 눈치를 살피시던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입술 사이로 저한테 사과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너무 너한테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말을 했었네. 미안하다.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전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겠지.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만 말을 헛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내 마음 알지? 응?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동자로 밀어보건대 갑작스러운 전개에 아직도 혼란스러운 듯 했어요. 다만 귀하디 귀한 예비 작은 며느리가 난데없이 만만한 큰 며느리를 자기의 은인이라고 칭하면서
결혼을 재고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셔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저한테 사과를 하신 것이었죠.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그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하였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 하여 일부러 분위기도 얼른 전환시켰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시더니 당신이 밥이랑 국을 준비하러 허둥지둥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 일꾼은 도련님이셨고요. 남편이랑 시아버지께서 상위를 정렬하는 동안 저는 예비 동서와 눈빛을 교환하고 씩 웃었습니다. 형님, 저 순대볶음 좋아해요. 안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더 빨리 먹고 싶어요. 예비 동서가 저한테 슬쩍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주변을 얼른 살피고선 예비 동서한테 귓속말을 날려주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이라는 거 비밀 지켜줘서 땡큐? 그러자 예비 동서가 웃음을 꾹 참는 얼굴이 되더군요. 예비 동서는 정말로 순대볶음을 잘 먹었습니다. 혼자서 거의 그 접시를 싹쓸이 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얼이 빠져 있던지. 그게 너무 웃겨서 저는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상견례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비 동선의 가족들이 저를 무척 반겨줘서 황송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관한 대소사를 논의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갑자기 꽂아 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네요. 예비 동생의 생일 잔치상 사건에 이어서 상견례장에서 상대 측 가족들이 저만 바라보는 대사건이 또 터지자 이제 완전히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비 동서는 언감생심, 욕심낼 수도 없는 보물단지, 진짜 부잣집 딸인데 바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 자연스레 모두가 제 앞에서 설설 기게 되더군요. 나는 서열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당신이 말했던 대로 되었네. 내가 서열을 잡게 되었어. 근데 혹시 당신 불만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아니, 나 당신한테 불만 없는데?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나 원래 수진 엄마 전속 시종이잖아. 그 말이라도 못하면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생각 없이 말 툭툭 뱉는 버릇 고쳐. 이참에 내가 당신의 화법을 고쳐놓고야 말겠어. 아휴, 알겠어. 수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게. 남편이 얌전히 꼬리를 말고 설게 된 것은 당연지사였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눈치를 살피시느라 저랑 한 공간에 있으면 시선 처리마저 어려워하셔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도련님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원래는 저랑 별로 친분도 없었건만 저한테 이제는 아주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자꾸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아닐까요? 어머님, 올해는 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처럼 진행하실 거죠? 응? 아유, 아니다. 어떻게 하든 말든 너는 신경 쓰지 말어. 내가 알아서 잘 김장에다가 너네 먹을 거 갖다 줄 테니까. 원래는 틈만 나면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잘 하겠노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간 당해온 게 있으니 한동안은 그냥 두고 보는 중인 거죠. 제가 의심이 좀 드는 게 있어서 동서한테 찔러보고는 있는데 이거 참 안 먹힙니다. 동서, 솔직히 말해봐.
나 몰래 시댁 식구들한테 무슨 말 한 거 있지? 예를 들면 나한테 예의를 안 차리면 가만 안 두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 아니야? 맞지? 글쎄요. 옛날에 형님이 저 괴롭혔던 애들한테 협박하셨던 것처럼요? 아유, 동서. 왜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려고 그래? 나는 과거는 다 잊고 청순 가련한 애 엄마로 산 지 오래된 사람이야. 그래도 형님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걸요? 하여간 은근히 능구렁이처럼 답변을 쏙쏙 피해가는 동서입니다.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자기가 이날 이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집에 돈도 많은데 굳이 돈만 열심히 벌어가며 살아온 건 다시 이렇게나마 저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말이죠. 도련님이 들으시면 저를 향한 질투심으로 졸도하실지도 모를 일이네요. 아무튼 저는 동서 덕분에 팔자 폈어요.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중이랍니다.